벽으로 둘러싸인 링고드라는 세상. 이 벽은 이 땅을 보호하고 키워냅니다. 이 벽은 신으로 여겨지며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은 제국으로서 지혜를, 다른 한쪽은 공화국으로서 용기를 중시합니다. 운명의 날, 공화국의 최고 점쟁이 수바이는 불사조가 떨어지는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 장소는 제국의 국경 근처로 여겨졌습니다. 수바이는 렌 사령관에게 그곳을 점령할 허락을 왕에게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이 장군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전투에 나서 그곳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불사조의 징조가 매우 귀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떨어지는 순간 카이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제때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 여러 개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기능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저스토 콴도 스테버 에이 펀토 더 리코퍼라오로 나 헨테이 딜리트 임피리오 헤이비어 베니도 에이 러바오 엘 티조로 수백인은 카이가 처리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카이는 누군가에게 그 보물 더미에서 하나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들이 막 얻은 것은 착용자에게 갑옷 한 벌을 얻게 해주는 반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넷이서 한 명과 싸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로봇이 각 사람의 영혼을 나타낸다고 믿었고 그 흑백 무리들은 자신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이는 모든 것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고는 한 번에 모두 끝내려고 달려들었다. 갑자기 근처에 다른 표지판이 나타났지만 그들의 영토가 아닌 곳에 떨어졌다. 수백은 카이가 돌아오는 동안 자신이 두 번째 표지판을 가지러 가겠다고 했다. 왕이 그들을 벌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표지판이 떨어질 곳은 외딴 마을의 영토였다.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카우보이였고 1년 내내 높은 산에서 살아야 했다. 이 마을도 형편이 좋지 않았다. 주로 채집과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동물이 부족하여 가난하게 살았다. 수백은 렌과 함께 표지판이 떨어질 곳으로 갔다. 표지판이 그 불쌍한 마을에 똑바로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모두 안에 음식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렌과 수바이는 마을에 다가가 그들이 표지판을 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그것이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말했고 안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나와 요리하던 남자의 입을 발로 찼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물려고 달려들었고 수바이는 표지판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그 젊은 남자에게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것은 그가 벽 너머에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완전히 벽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어이없어했지만 주인공은 그들을 무시하고 벽을 향해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수백은 처음으로 벽 밖의 삶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지식은 항상 벽에 의해 형성되었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벽의 신성한 속성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도둑 하나가 하늘의 보물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주인공을 가리켰지만 그는 자신처럼 옷을 안 입은 사람이 보물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은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파란머리 소녀는 아버지의 유물인 변신 반지를 가져오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녀는 보안관이었기에 마을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끼고 변신했고 이는 주인공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마을 학자는 그에게 반지가 착용자를 그들의 이상과 신념과 연결시켜 싸울 수 있는 갑옷을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파란머리 소녀의 믿음은 공격을 막는 힘을 주었지만 도둑의 믿음은 적이 도망칠수록 자신이 강해진다였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인공에게 파란머리 소녀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갑옷이 파괴되면 착용자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철 상자로 달려가 뒤져서 반지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사용할 만큼 강하다고 확신하며 반지를 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멋지고 엄청난 힘을 가진 로봇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대신 싸우러 가서 도둑을 유인하여 산 아래로 쫓아내었습니다. 도둑이 공격하려 달려들자 주인공의 몸은 마치 점액처럼 물렁물렁해졌지만 다시 형태를 되찾은 후에도 계속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계속 도둑을 발로 차다가 반지가 부러지자 도둑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츠바이가 그를 발견하고 그렇게 오래 버텼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2시간 만에 지칠 텐데 기적이라고 할 만큼 오래 버틴 것입니다. 츠바이는 그에게 벽밖 세상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든 것이 벽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츠바이의 설명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때렸고
렌이 그를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츠바이가 이를 막았고 그는 에로에게 매우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가 벽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도울 의향이 있었지만 며칠 동안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란머리 소녀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에로를 찾으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다시 이곳으로 던져져 잠들었습니다. 츠바이와 렌이 돌아왔고 렌은 츠바이가 법정에 가고 싶지 않다면 에로와 성벽 밖의 일에 대해 항구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카이를 만났고 카이는 두 번째 보물에 대해 물었고 츠바이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에로는 마을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에로와 놀려고 했습니다. 보안관의 이름은 아틀리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옷을 주었는데 그 옷은 마을의 재봉사인 비트라는 젊은이가 만들었습니다. 에로는 옷을 칭찬했지만 비트는 에로에게 자기 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트는 에로를 위해 임시 거처를 만들어 주었고 재료가 있으면 더 크게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냥꾼도 왔다는 걸 알게 된 소녀 엘샤는 에로를 불신하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그녀는 그를 사냥에 데려가 그들의 마을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었다. 그들의 마을은 매우 작고 가난했고 두 강대국의 전쟁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없었다. 그가 여기에 남는다면 마을에 더 큰 위험만 초래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빛은 그에게 음식 몇 가지를 주었을 뿐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한편 츠바이는 왕의 인장을 위조하여 렌과 함께 비밀 장소를 찾아 이 세상의 진실을 알아내려 했다. 그는 또한 마을을 습격한 도둑이 제국 출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의 도둑은 패배를 보고했지만 반지는 부서졌을 뿐 자신은 무사했습니다. 이곳의 공주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유혈 사태를 막을 방법이 있다면 꼭 알고 싶었기에 신하들에게 에로를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이 위치한 작은 나라의 대통령에게 연락하여 에로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에로가 사냥해온 많은 동물들이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병사들이 에로를 찾는다고 마을을 수색하려고 왔지만 에로는 없었기에 대통령은 마을 전체를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변신하여 공격을 시작했고 아틀리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움에 나섰습니다. 엘샤는 에로의 철 상자로 달려가 다른 반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틀리는 막고 있는 동안 엘샤는 다른 반지를 찾아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착지하자마자 바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빛은 도망치려다 우물에서 자고 있는 에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바이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시원한 곳에서 자려고 거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변신하여 지휘관과 싸우러 달려나갔습니다. 수바이는 이제 금단의 지역에 도착하여 그곳에 보존된 고대 문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샤는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갑옷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로는 지휘관을 계속해서 발로 차 결국 그를 물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반지는 부서졌지만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읽은 후 수바이는 에로가 성벽 밖에서 온 수호자이며 그가 진정으로 깨어나 모든 것을 기억하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엘샤는 구멍에서 빠져나와 거대한 배까지 꺼냈습니다. 공화국의 왕은 새로 얻은 반지를 병사들에게 나눠주었고 모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후 왕은 카이에게 두 번째 보물에 대해 묻고 수바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엘샤가 배에서 다리를 빼자 배는 갑자기 멈춰서 추락했습니다. 그러자 카이는 두 번째 보물에 있는 사람과 자신이 조사했던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배에 대해 들었습니다. 카이는 황제가 매우 무서웠고 수바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눈의 가시였기 때문에 수바이가 덜 무모하게 행동하기를 바랐습니다. 수바이는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심하게 파괴되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로는 이 배를 이용해 성벽 밖으로 나가려 했고 엘샤만이 이 배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비트가 지휘관과 무언가를 논의하는 동안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에로가 깨어났을 때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변신 반지를 빼앗아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이것을 대통령에게 넘기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틀리가 와서 비트에게 에로를 풀어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그들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샤는 아틀리가 총을 내려놓기를 바랐습니다. 군대는 그를 데려갈 뿐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로는 아트리에게도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망쳐 마을에 피해를 주기보다는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엘샤는 로봇으로 변신하여 우주선을 조종하여 모든 마을 사람들과 에로를 대통령에게 인계했습니다. 빛은 아트리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을 만나 에로를 인계하자 대통령은 그들에게 이 산길을 따라 새로운 정착지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그를 완전히 믿고 우주선에 탑승하여 계속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빛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군에 입대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산길을 날아가는 동안 빛은 함정에 빠져 대포를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땅과 돌 속에 완전히 파묻기 위해 일련의 대포를 발사했습니다. 대통령은 두 나라의 배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 넘겨주면 다른 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빛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대통령에게서 반지를 훔쳐 에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우리에서 탈출하여 빛을 데리고 갔습니다. 에로는 엘샤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엘샤는 다시 하늘을 날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령관은 그들을 쫓기 위해 반지를 요청했고 배에 매달렸습니다. 에로가 싸움에 참여하려던 순간 아틀리가 다시 한번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묶었지만 그는 심하게 몸을 떨며 그녀의 입에 총을 쏘았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바꾸어 총알을 그에게 되돌려 보냈고 에로가 그를 끝장내도록 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대통령과 군대가 더 이상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마을 전체에게 이 나라를 떠날 것을 요청했다. 마을은 오랫동안 버려진 고지였기에 그들은 이 배를 자신의 집으로 여기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에로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성벽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은 성벽 밖에 정착하기로 할 것이다. 수바이는 이제 왕에게 보고하고 배와 에로를 직접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몇 년 전, 카이와 수바이는 둘 다 마을에서 정부에 팔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동물처럼 우물에 던져졌고 이는 카이를 매우 화나게 했다. 그는 스스로 수갑을 풀고 일어나 이 나라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수바이와 카이는 이 나라 전체를 바꾸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수바이가 에로를 처리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가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다면 두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카이의 장점을 훔치고 있다고 말할까봐 두려워 카이가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무리의 용병들이 양국 사이의 중립지역에 도착하여 제국의 농장을 공격했습니다. 에로의 일행은 이제 두 나라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립적인 경로로 벽을 향해 항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화국의 병사들이 나타나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은 공을 던져 에로, 일행을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은 그 배를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했고 그들에게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총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들에게 근처 상인 도시에 일시적으로 숨으라고 말했습니다. 아틀리는 길을 안내하고 엘샤는 배를 조종하고 에로는 방어를 맡기로 했습니다. 수바이는 앞서 만났던 4명의 용병들을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4명은 반지를 끼고 서둘러 나가서 일종의 연기를 뿌렸고 그것은 함선이 더 이상 날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바이는 그들의 비행선 대응 방법을 이 함선에 시험해 보았고 예상치 못하게 성공했습니다. 함선이 멈춰 서자 에로와 아틀리는 싸우러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바이와 렌은 에로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이전에는 수바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에로는 수바이와 협상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 수바이가 친구인지 적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명은 그에게 수바이가 자신을 가루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을 분명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잘 싸워서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수바이는 에로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에로에게 쉽게 대해주지는 않겠지만 정보야말로 수바이가 꼭 잡아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제국 측에서는 국경이 공격받았지만 침략당하지는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배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의심했습니다. 아틀리는 이제 한 남자에게 땅에 쓰러졌습니다. 에로는 남은 3명에게 바람, 물, 불을 이용해 공격받았습니다. 엘샤는 계속 배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 따로 떨어졌습니다. 아틀리와 손을 잡자마자 그녀는 물을 다루는 자의 공격을 받았다. 에로는 그들에게 무능하고 운만 좋다고 비난받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인공인 이유를 보여주며 갑자기 4개의 몸으로 분열하는 능력을 얻었다.
수가 같아지자 그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수바이는 자신이 특정한 신념이 없었기에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의 힘은 무한했고 그것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사실임을 의미했다. 공화국 군인들은 그때 동시에 갑옷을 작동시켰다. 하지만 수바이는 버튼을 눌러 모든 고리를 부쉈다. 그러고는 렌을 차에 가두고 에로에게 항복하러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화국에 봉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에로의 무리에 합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또한 성벽박 세상에 관심이 있었고 렌과 병사들을 통해 자신이 반역했다는 사실을 왕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렌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 돌아가거나 죽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수바이가 여전히 의심받고 총구가 그에게 향한 채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 마을은 수바이에게 배가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바이는 지하에 있는 금속맥이 배와 반발력을 일으켜 하늘을 떠다니고 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뿌린 물질 때문에 반발력이 사라졌고 1시간 후면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여전히 수바이를 믿지 않았다. 이전에 속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바이가 에로처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주기를 바랐다. 렌이 돌아와 수바이의 배신을 카이에게 알렸지만 이유는 몰랐다. 수바이는 함선 조종실로 끌려갔다. 10년 전 수바이와 카이는 노예였고 천상의 보물을 찾기 위해 군인들과 함께 파견되었다. 수바이는 낙하 각도를 계산하여 카이가 보물을 찾도록 이끌었다. 반란군에게 공격받았고 카이가 혼자서 모두 제압했다. 황제와 왕의 측근이 왔다. 신하가 두 사람 모두 황제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여기고 처형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바이는 자신의 손으로 카이를 보호하며 두 사람 모두 공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왕 또한 그들의 공을 인정하여 군대에 합류시켰다. 수바이는 이제 의사에게 이 배의 사용법을 가르쳤다. 제어판, 조명, 항해 등 모든 것을 수바이가 설명했다. 갑자기 엘샤가 적이 나타났다고 보고했고 단 한 명이었다. 수바이는 누가 그들을 상대하는지 알았다. 카이는 변신 반지를 작동시켜 배 전체를 멈췄다. 수바이는 카이가 1000명의 병사와 맞먹는 힘을 지녔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방심했고 카이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배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카이가 엘샤를 제압하고 수바이를 끌어내리려고 덤벼들자 배 전체가 흔들렸다. 엘샤는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팔찌를 벗어야 했고 에로는 자신도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바이는 스피커를 켜고 에로의 편에 섰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화국이 침몰하는 배라고 믿었고 다른 배를 찾아야 했다. 그의 꿈은 이제 카이의 꿈과 달라졌다. 에로 역시 카이와 마주치며 변신했다. 카이는 불의 검을 활성화하여 공격했지만 그는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검을 휘둘러 에로를 던져버렸다. 여러 몸으로 쪼개져 달려들며 공격을 가하지만 몸에서 충격파를 발사해 에로를 쓰러뜨린다. 에트리는 에로를 돕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촌장은 자신들을 이 상황에 끌어들인 수바이와 에로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떠나더라도 여전히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모두 이 절함을 위험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이 있었고 의사가 그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수바이는 밖으로 나가서 모두에게 갑옷을 벗고 대화를 나누도록 요청했습니다. 에로는 카이가 그렇게 강할 줄 몰랐고 이제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수바이를 믿는 것이었다. 수바이는 카이와 협상하기 위해 갔고 약속을 배신한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카이에게 질책을 받았다. 그는 수바이에게 상처를 보여주며 일깨워 주었다. 5년 전 카이가 변신 반지를 받았을 때 그는 유일하게 달라키의 장군으로 승진했고 수바이 또한 최고 점성술사가 되려 했다. 둘 다 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카이는 수바이의 친절을 기억하기 위해 이 상처를 새겼다. 하지만 이제 수바이는 상처가 나았다. 그는 더 이상 나라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전 세계를 바꾸고 싶어 했다. 그가 카이보다 약한 에로를 선택한 이유는 에로가 카이보다 잠재력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카이는 칼을 뽑아 싸우려 했지만 비트는 그에게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카이는 돌아서서 총을 쳐내고 비트에게 강한 일격을 가했다. 그러나 에로가 다시 싸움에 끼어들었다. 그는 연막탄을 쏘아 다시 링 위에 오르고 변신했다. 카이는 싸우려 했지만 수바이는 의사에게 대포를 발사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궁궐까지도 도달할 수 있었고 카이가 마지못해 돌아오게 만든 것은 두 번째 발사였다.
에로는 카이가 수바이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바람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카이는 수바이를 자신의 가장 큰 적이라고 여겼기에 수바이를 쓰러뜨리려는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수바이는 여전히 흉터가 있었지만 그것을 가리기 위해 붙였습니다. 수바이는 의사가 아주 잘 행동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공탄만 발사했고 수바이는 수도에서 미리 폭발을 준비하고 적절한 순간에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카이를 다시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왕은 카이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카이를 잠시 징계했습니다. 낸은 더 이상 수바이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카이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샤는 3시간 동안 계속 비행을 해서 조금 피곤해졌습니다. 서바이는 그녀가 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비트는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에로는 그를 서바이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수바이는 자신의 지능을 이용해 비트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는 엘샤가 쉴 수 있도록 비행 능력을 활성화하고 의사에게 엘샤를 검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엘샤가 괜찮고 무언가가 멈추기 전까지는 배가 계속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엘샤의 잔여 에너지를 이용해 조종 없이 배가 스스로 떠있게 했습니다. 마을 촌장은 엘샤가 쉴 수 있도록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배를 둘러보러 갔습니다. 그 배는 매우 넓어서 수백 명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이전 삶보다 더 편리하고 현대적이었고 이 배에 있는 무기는 그들의 낡은 총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카이는 임무에 실패하여 무거운 바위에 깔리는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이 또한 이것을 자신의 힘과 자기 확신을 기르는 훈련으로 여겼다. 장관이 그를 찾아와 황제께서 반란군을 진압하러 떠나셨으니 이제 그가 최고 권위자라고 말했다. 내는 사흘 후 처벌받을 것이며 그 전 사흘 동안은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한편 배는 사람들이 내려 음식을 구하도록 정박했다. 에로의 일행은 이동 경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영주의 자치 지역을 통과하게 될 것이었다. 이곳은 영주가 다스리는 곳이라 치안이 느슨할 것으로 보여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틀리는 음식이 충분하다고 알리고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다. 그날 오후 일행은 영주의 영토를 통과하다 로봇에게 막혔다. 그들은 그 사람이 카이만큼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에로가 그들을 구하러 달려나갔습니다. 그 후 그룹은 그 사람이 10대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고파 보이는 것을 보고 그룹은 그에게 음식을 주고 심지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소년은 그 후 다른 친구들에게 그룹이 음식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그곳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동물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주의 곳에서 실험 대상으로 사마저 음식과 숙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험 대상으로 변의 채소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룹의 두 사람은 변신 반지를 훔쳐 연구지역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이 에로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아이들이 그 무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했지만 아이들은 이곳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갑자기 영주가 문제를 일으키러 왔고 에로는 뛰쳐나가 몇 수 만에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 후 그는 그들을 쫓아냈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주었어요. 그는 파란머리 소년을 발견했고 그 소년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비관적이었으며 에로가 여기에 남아 그들을 보호해주기를 바랐지만 에로는 그냥 돌아섰어요. 그런 다음 그는 비트와 수바이와 함께 영주의 곳으로 갔어요. 새벽 무렵 그 세 사람과 영주의 사람들은 아이들의 농장을 공격하기 위해 돌아왔어요. 그는 성벽으로 진격하기 위해 이 지역의 지도를 얻으려고 그들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마을 대장도 에로가 곧 진짜로 배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바이는 영주에게 변신 반지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챘고 파란머리 소년은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싸우러 달려나갔습니다. 소년은 연기를 내뿜으며 에로를 향해 돌진의 주먹을 날렸고 수바이는 아이들이 와서 반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불빛을 비췄습니다. 아이들은 변신하여 영주를 제압했고 에로도 싸움을 멈췄습니다. 수바이는 지도를 암기하고 있었기에 영주는 속은 셈입니다. 그래서 수바이는 아이들이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를 얻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강해지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여정을 계속했고 수바이는 에로가 입을 다문 것도 영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계획을 세운 가장 큰 공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에로의 무리가 그들을 쫓는 군대를 발견했지만 그 군대는 중립지대와 맞닿은 벽 근처에서 공격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공화국의 왕은 법을 어기더라도 그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서둘러 벽을 무너뜨리고 먼저 떠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달려와 마을 사람들 절반과 마을 원장이 떠나고 싶어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벽을 무너뜨리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안에서 살았고 이제는 밖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주는 공주에게 보고했지만 공주는 아이들에게 실험을 감행한 그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공주는 울면서 돌아섰고 그가 떠날 때 그는 공주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가로 기병대장은 공주를 울린 것에 대한 책임으로 그의 손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두 명의 신하가 공주에게 질문했지만 공주는 자신만의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괴롭히는 배를 제거하기 위해 떠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에로의 무리는 벽에 도착하여 부수려 했다. 그는 로봇으로 변신하여 공격을 가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아틀리도 도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누구도 이 벽에 대해 실험해 본 적이 없어서 수바이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한편 렌은 수바이가 남긴 모든 정보를 찾으려고 했었고 그가 궁전에 설치해둔 폭탄을 발견했다. 거기서 왕의 신하도 수바이가 폭탄을 설치하고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중립조약 때문에 여기 있는 사령관에게 공격을 허락하지 않았다. 수바이는 이제 배의 대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벽을 향해 발포했지만 여전히 전혀 효과가 없었다. 갑자기 벽에서 두 개의 촉수 같은 것이 자라나더니 그들을 공화국 쪽으로 날려버렸다. 사령관은 이를 이용하여 그의 군대에게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북부 공화국의 장군이었으며 에로와 수바이의 머리를 왕에게 다시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에로를 배에서 끌어내려 싸웠다. 아틀리는 저항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지만 여전히 에로의 슬라임 같은 몸을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배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에게 가스를 방출시켜 반발력을 없애야 했다. 엘샤는 수바이의 말대로 그곳에 머물러야 했고 아틀리는 방어를 위해 배로 돌아가야 했다. 지휘관이 특별한 동작을 사용하려고 할 때 로봇이 어딘가에서 날아와 무기를 훔쳐갔습니다. 그 사람은 제국 측의 여성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영토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규칙에서는 지상에서의 위반만 금지되어 있었고 그녀는 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수바이는 제국이 법을 피하기 위해 비행 로봇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왔다고 밝혔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바이는 또한 배에서 청력을 제거하는 모든 가스를 날려버리도록 배기구를 재설정했습니다. 사령관은 에로의 그룹이 공화국의 관할권을 벗어나 중립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덕분에 장군은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그룹 전체를 공주님께 초대하여 손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에로는 거절하고 벽을 처리하기 위해 남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 효과가 없을 것이며 지식을 중시하는 제국조차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에로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사령관은 그룹 전체를 공주에게 데려가고 나중에 에로를 설득하기 위해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렌과 카이는 자유를 얻으려 했고 수바이에게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룹은 사령관으로부터 6명의 최고 존재가 다스리는 제국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공주가 있었고 그녀는 그들의 벽을 넘는다는 아이디어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 수도에 도착했고 이곳은 호전적이지 않았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틀은 여전히 에로를 만나러 가고 싶어 했지만 엘샤는 지금 그녀 곁에 에로가 필요했습니다. 에로는 여전히 벽을 매우 활발하게 치고 있었고 의사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전체 그룹은 이제 공주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여성 사령관이 그들을 공주가 준비한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겁지겁 식사를 하러 갔고 아틀과 엘샤는 화장실로 안내받아 공주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간단한 외교적 대화를 나누었고 공주는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사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공주는 나가서 여선장이 곧 에로를 데려오기를 바랐습니다. 에로는 이제 의사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와 생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선장이 그를 잡으러 달려들었지만 그는 변신하여 맞섰습니다. 그는 발판으로 사용할 복제품을 만들어 뛰어올라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벽에서 자신을 꺼내달라고 했고 그녀는 즉시 따랐습니다. 수바이는 이제 잠시 외출할 좋은 구실을 찾았습니다. 에로는 높이 들어 올려져 벽 꼭대기를 지키는 것들을 만났다. 그것들은 벽을 견고하게 하고 누구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봉인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에로는 완강하게 돌진했지만 그녀의 공격을 받고 밑으로 떨어졌다.
갑자기 보물 상자가 떨어졌고 그는 그것을 잡고 날아갔다. 수바이는 공주의 두 측근을 만나러 갔다. 둘 다 수바이가 공화국의 비밀을 밝히면 망명을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타협했지만 그들이 여성 함장의 비행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것을 응용할 수 있다면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에로는 그때 보물을 움켜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려던 순간 여선장에게 총에 맞아 붙잡혔다. 여선장은 에로를 궁궐로 데려왔고 비트에게 발각되었다. 비트는 수바이의 지시대로 감시하고 있었고 수바이가 신호를 보냈다. 수바이는 핑계를 대고 배로 돌아갔고 비트는 경비병들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갔다. 비트는 밀렸지만 수바이는 스스로 상황을 처리했다. 에로는 여선장에 의해 늙은 과학자에게 연구를 위해 넘겨졌다. 그의 목적은 신앙 없이 갑옷을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수바이는 이를 예상하고 이 계획을 세웠다. 이제 모든 것은 비트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버튼을 정확하게 쏘고 에로를 풀어주면 그들은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겠지만 수바이는 자신의 가치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비트는 정확하게 쏘아 에로가 탈출하도록 도왔습니다. 수바이는 그가 탈출할 수 있도록 연막탄을 던졌습니다. 여자 대장은 여전히 그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는 수바이에게서 검을 받아 반격하여 그녀의 가면을 벗겨 공주임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공주는 두 개의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바이는 세 사람이 계속 도망칠 수 있도록 연막탄을 던져야 했습니다. 수바이는 공주가 다중인격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고 비트는 공주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모두 퇴학당할 것이므로 에로가 반격하지 못하게 막았다. 수바이는 작전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여선장이 직접 공주를 막으러 왔다. 그녀는 공주가 돌아올 수 있도록 공주의 일을 직접 처리할 것이었다. 에로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변신하여 그들 둘을 데리고 갔다. 여선장은 보고하고 작전을 배치하기 위해 연락해야 했다. 아틀리는 이제 에로를 도우러 가고 싶었지만 엘샤에게 막혔다. 엘샤가 자신의 심리를 안정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의 절반은 여전히 고향과 조국을 갑자기 잃고 배에서 떠돌다가 새로운 마을 지도자가 되도록 떠밀린 것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이제 아틀리가 떠난다면 그녀는 혼자가 될 것이다. 갑자기 둘 다 에로와 여선장이 싸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로는 수바이와 비트를 안고 있어서 몸을 나눌 수 없었고 그녀를 잡기 위해 팔을 늘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전투 형태를 잃었고 여선장도 반지를 벗고 직접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녀를 막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여선장은 그의 여동생이었고 그는 공주가 현재처럼 다중인격 장애를 갖게 된 원인이 자신이었기에 제국을 떠났습니다. 그는 공주를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러려면 수의 뇌가 필요했습니다. 에로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그들의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선장은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고수했고 에로 일행이 도망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들을 지하 하수구로 데려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로 했다. 5년 전 왕이 죽고 40명의 상속자가 있었지만 현재의 공주가 선택되었다. 공주는 비행 연습을 좋아해서 여자 기장은 자주 행글라이더를 이용해 공주와 함께 날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실수로 총을 쏘는 바람에 둘 다 떨어졌다. 그는 새들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총을 쏜 것이다. 자신의 잘못임을 알고 있었다. 그때부터 공주는 다중인격을 갖게 되었지만 그 둘 근처에 있을 때만 그랬다. 그의 여동생 또한 그를 해치려고 했기에 그는 공주를 치료할 방법을 찾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편 공화국의 왕이 돌아왔다. 그는 측근의 모든 계략을 간파했지만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그를 계속 두었다. 그 후 그는 카이를 만나러 갔고 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훈련되었음을 보고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왕은 방금 진압한 반란 세력 수장의 처형을 명령했다. 그 수장은 그를 약하다고 부르며 그에게 반지를 건네주고 스스로 싸우겠다고 했다. 상대는 갑옷을 입었지만 그는 평범한 무기만 사용했지만 그것은 그가 한 방에 상대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 그런 다음 그는 군인들의 흥분을 이용하여 제국 침략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에로의 무리가 공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아틀리의 마을 전체가 함락되었다. 여왕군은 공주 곁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갑자기 공화국의 왕이 사흘 후 침공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하루 안에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주는 갑자기 성격이 변하더니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과학자들을 불러 군인들의 갑옷을 긴급히 제작하고 개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악한 인격이 지배권을 잡았습니다. 그 인격은 나약한 인격은 지도할 수 없다고 믿었기에 스스로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든 자신의 말에 거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모두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하고 돌아와 에로 일행에게 알렸지만 수바이는 자신이 미행당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공주 비서가 공격하려는 순간 갑자기 광대가 나타나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그 광대는 네 사람을 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네 사람은 이상한 궁전으로 안내되어 선택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국의 6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진정한 후계자를 선택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로 일행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에로는 그 남자를 전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로는 그에게 다가가 갑자기 능력을 발휘하여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반지가 있었지만 그 힘이 너무 강력했기에 그는 그 힘을 모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쾌락에 빠져 자신을 우울하고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심을 다했다면 이 세상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전에 그 비서도 여기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에로 일행을 궁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님이었으니까요. 그가 현재의 공주를 선택하고 다른 후보들을 오락으로 여기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노예가 되었지만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공주가 전에 사고를 당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수혈을 해주고 왕위에 적합하도록 도왔습니다. 아마도 공주가 또 다른 인격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비서가 여기 온 두 번째 이유는 엘샤가 처형당하려 한다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주는 배를 조종하는 반지를 빼앗기 위해 그녀를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마을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주는 배를 작동시키는 데 다리가 하나만 필요했기에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선택지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에로와 일행은 이때 도망쳤지만 선장의 병사들에게 막혔고 에로는 통과하기 위해 변신해야 했습니다. 그는 달렸지만 중간에 막혔습니다. 엘샤는 마을 사람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 결투를 요청했고 선장은 자신이 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둘 다 변신했고 분명히 엘샤는 여전히 불리했습니다. 에로는 이제 새로운 힘을 각성하고 날개를 돋아 엘샤에게 날아갔습니다. 여자 선장은 엘샤를 끝장내기 위해 마지막 기술을 사용하려 했지만 에로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대신 싸우려 했지만 엘샤는 스스로 싸우고 싶어 했기에 그는 그녀가 사용할 검으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그녀가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는 검 뒤에 추진기를 만들어 그녀를 빙빙 돌게 했다. 그녀가 돌진하자 에로는 엘샤를 들어올려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게 했다. 여성 함장이 맞는 것을 본 공주는 그녀가 죽을까봐 걱정했지만 에로에게 패한 사람은 목숨을 잃지 않는다. 공주는 돌아와 배신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 변신 반지를 꺼냈다. 수백은 그녀가 최고의 희생 제물로 선택되었고 함장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엘샤는 공주를 제정신으로 돌리려 했다. 원래의 인격이 다시 강하게 일어서서 어둠의 인격을 자신의 반지 안에 봉인했다. 그녀는 전쟁이 불가피함을 깨닫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엘샤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녀와 동맹을 맺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왕은 이제 전투에 참여하여 모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는 더러운 노인이라고 불렸고 상대가 있을 때마다 매우 흥분했습니다. 한편 공주는 다른 자아보다 더 잘 통치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수백과 의사는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 반지를 만드는 데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성공했고 이 인공 반지를 조정하여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수료로 수백은 몇 개를 가져갔습니다. 공주는 아트리와 엘샤를 불러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두 소녀는 공주가 자신감을 갖도록 도왔다. 회의 중에 에로도 벽과 놀 수 없어 모두와 함께 있기로 했다. 논의 끝에 수백은 왕이 반드시 제국에서 가장 강한 지역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곳에 병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약한 측면에는 방어를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전투가 시작되려는 순간 군함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출항했다. 마을 원로는 귀족들에게 가지고 놀림당하는 것에 지쳐 더 이상 의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선장은 자신의 형을 다시 만나 그가 여전히 싸울 의향이 있다면 반지를 건넸다.
공화국은 그때 공식적으로 제국의 가장 강력한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하급 장교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었지만 2명의 장군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 명은 번개 같은 공격 속도를 가진 용과 같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 에로가 전에 상대한 다른 장군도 유명했습니다. 대장과 그녀의 부대는 이 두 장군을 상대하기 위해 급히 출격했습니다. 에로 쪽에서는 수백이 에로에게 꿈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는 에로에게 이 세계를 통일하고 두 나라의 지도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원으로 그는 그 벽을 쉽게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일행은 가장 큰 적, 카이를 만났습니다. 카이와 렌이 함께 변신하자 에로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내려왔다. 그는 카이를 공격하려 했지만 렌에게 막혔다. 카이는 통과했고 수백은 엘샤에게 자리를 지키고 배를 조종하라고 했다. 접근하는 작은 적들은 모두 수백에게 격추되었다. 에로는 분신을 이용해 렌을 속이고 날개를 사용하여 도망치려 했다. 그는 카이를 하늘로 끌어올려 수백이 계속해서 쏘도록 떨어뜨렸다. 카이는 공중에서는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을 반복하며 카이를 들어 올려 수백이 쏘게 했고 카이는 수백이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 그는 검을 들고 카이를 끝내려 했지만 렌이 가로막았다. 그녀는 갑옷을 잃고 자폭하려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의 폭발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반지를 빼야 했다. 그는 손에 칼에 찔렸지만 그녀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주먹으로 쳤다. 그 후 그는 아틀리가 사용할 검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를 던져 적군을 쓸어버렸다. 카이도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 다른 전장에서는 싸움이 여전히 치열했고 왕은 대장을 몰래 물어 궁궐로 던져버리는 비겁한 수를 썼다. 카이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수백은 에로가 카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을 나무랐지만 자신이 통일자가 되었을 때 친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카이가 살아남기를 바랐다. 카이는 나중에 캠프에서 깨어났지만 패배에 대한 불안은 여전했다. 에로는 손을 치료하기 위해 데려가졌다. 수백은 그에게 신념 입자라는 것에 대한 여러 이론을 설명하며 그의 손 부상으로 인해 앞으로 싸우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알렸다. 조심하지 않으면 상대의 반지를 파괴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전략회의에서 그들은 공화국을 산길로 유인하여 공격하고 떨어지는 바위로 왕을 압살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백성들은 전쟁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고 공주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타나야 했다. 백성들은 공주를 신뢰하기로 했지만 함장은 이 패배의 수치심을 느꼈다. 그때 렌은 장군과 훈련 중이었는데 왕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렌이 강해지기를 갈망하는 것을 알고 왕은 그녀를 묶어 폭포에 던져 스스로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렌은 수면 위로 올라와 입으로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이때 빛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수백에게 반지를 달라고 했지만 수백은 먼저 한포 사용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에로가 나타나 수백이 왜 그렇게 이기려고 애쓰는지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군함 전체가 공화국군을 포위했지만 그들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카이가 홀로 나타나 변신했지만 여전히 부상당했기에 아틀리가 먼저 공격하고 에로가 하늘로 발사하여 빛이 공격하게 했습니다. 카이는 격추되었고 남은 병사들이 마무리했습니다. 에로의 부대는 나머지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진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장은 왕의 면전에서 약간 위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렌은 돌아와 각성했고 왕은 그녀에게 또 다른 반지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카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카이는 몇몇 병사들에게 맡고 있었고 렌이 도착했을 때 자신의 여정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힘을 얻었고 카이에게 자신의 날개를 사용하여 싸우라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여전히 엄청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렌은 그가 그 자존심을 버리고 수백이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해 싸우도록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그도 각성하여 렌과 합체하여 날개를 달고 추격하기로 결정했다. 함장은 지원하는 군함이 도착했을 때 거의 기진맥진해 있었다. 카이가 에로를 발견했을 때 에로는 공격하려던 참이었다. 카이는 이제 자신이 에로 못지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에로를 하늘에서 떨어뜨린 후 엘샤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갔다. 엘샤는 함선에서 분리되어 함선은 작동 불능이 되었고 이제 전투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 에로는 모든 힘을 다해 그와 싸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손에 든 칼을 사용하려는 순간 갑자기 고장이 났다. 렌은 이것이 자신이 가한 상처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둘 다 에로에게 자비를 보일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그 역시 두 사람을 상대로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래에 있던 두 소녀는 이제 두 명의 베테랑 장군을 상대하고 있었고, 에로는 카이의 검을 맨손으로 막아야만 했다. 그는 기세를 얻기 위해 물러섰고, 에로에게 돌진했을 때 사령관이 나서서 그를 대신 막아주었다. 두 소녀는 이제 대장의 두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둘 다 오해하고 그들을 감금했던 일을 사과했다. 대장은 에로가 팔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자 그에게 위로 날아오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하고 따랐으며, 카이와 렌은 하늘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둘 다 되돌아와서 카이와 렌을 하늘에 제한된 물체들 속으로 밀어넣었고, 선장은 그 기회를 이용해 그들을 끝장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에로는 둘 다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주저했고, 그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었다. 츠바이는 그에게 선장이 사용할 검으로 변신하라고 했고, 그는 그렇게 했다. 그리하여 4명의 합쳐진 존재들 간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갑자기 공주는 그 싸움이 사람들에게 방송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방송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다. 갑자기 카이와 렌이 갈라섰고, 에로는 렌을 쫓기 위해 다시 로봇으로 변신해야 했다. 카이는 선장의 다리를 잡기 위해 와이어를 던져 감전시켜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에로는 그녀를 돕고 카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잠수해야 했고, 두 여자는 서로 상대해야 했습니다. 엘샤가 더 이상 조종하지 않아 비트나오는 스스로 배를 조종해야 했습니다. 공주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 어둠의 본성을 억누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에로는 카이를 파란 하늘로 데려가 카이가 정신을 차리고 스바이를 이해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스바이가 모든 것을 배신한 이유는 광활한 세상 전체를 보고 싶었고, 벽 너머를 보고 누가 벽을 쌓고 에로를 여기에 보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렌이 난입하여 공격했고 카이와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들은 에로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벽 밖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마무리하려는 순간 공주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카이 앞에 나타났고, 그는 아무리 애써도 그녀를 공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아군을 치유하고 에로가 전투에 복구하도록 도왔다.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지만 황제 또한 자신이 전투에 참여해야 할 때임을 알았다. 그는 한꺼번에 10개의 반지를 끼고는 곧장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우리 군대가 적을 산길로 몰아넣는 순간 황제가 도착했고, 그곳이 너무 좁다고 판단하여 손짓 한 번으로 산 양쪽을 날려버렸다. 그들의 폭탄 계획은 실패했고, 이제 그들은 스스로 이 괴물에 맞서야 했다. 대장이 공격하려 했지만 그에게 단단히 붙잡혔다. 에로가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둘 다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휘둘렀고, 그들 뒤에 있던 무리 전체가 날아가 버렸고, 공주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에로와 선장을 구했지만 그는 그녀를 향해 곧장 다가왔고, 그녀의 악한 본성이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고, 다시 한번 그 악한 자아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이 더러운 늙은이에게 자신을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배가 움직일 수 없고, 공주가 여기서 미쳐버린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바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해결책을 찾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공주가 공격하기 시작했고, 왕은 방어하기 위해 방패만 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반지는 점차 부서져 갔습니다. 그의 강한 믿음 덕분에 양이 질을 대신해야 했다. 공주는 발을 드릴에 박아 방패층을 뚫고 미리 선언했던 대로 그의 신발을 핥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웃으며 그녀의 검과 심지어 다리 하나까지 흡수했다. 캡틴은 공주를 돕고 싶었지만 카이에게 막혔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상대가 있었기에 공주는 이제 스스로 싸워야 했다. 공주는 양측 군인들이 싸우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난타하며 힘을 흡수했다. 사람들은 공주가 너무 무서워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최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일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에로는 함장이 계속 집중력을 잃는 것을 보고 자신이 공주를 구하러 가는 동안 카이를 막으라고 함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눠 늙은 왕을 막고 공주 앞을 막아선 뒤 공주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갑자기 전송이 끊겼고 사람들은 공주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자는 전송을 재개했고 에로에 의해 공주는 자비로운 본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바이가 말했으니 전략을 끝낸 것입니다. 수바이는 에로와 엘샤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 있으니 모두 후퇴하는 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배로 돌아가 모두가 후퇴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수바이는 배를 180도 돌린 후 대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로가 대포와 결합할 에너지원이 되었고 적들은 수바이가 바라던 대로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에로의 힘과 결합된 단 한 발의 대포 사격으로 적군은 거의 모든 고리를 잃고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와 렌은 하늘을 날아 피했고 황제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에로는 그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하려 했지만 황제는 그들에게 재촉하며 일반적인 무기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고 앞으로 돌격하여 대장과 그녀의 부하들이 대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로는 이것이 의미 없는 희생이라며 카이에게 병사들을 멈추라고 하려 했지만 수바이는 이 사람들은 이성이 아닌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며 더 이상 설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원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공격 의지를 포기할 때까지 치유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 뛰어가 도와주었습니다. 황제도 그녀의 도움으로 회복되었고 한계에 도달의 인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휴전을 명령하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두 장군은 여전히 싸우고 싶어 했지만 카이가 황제의 뜻이라며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 후 양측은 악수를 나누고 협상하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로와 모두는 마지막 발사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던 배를 수리한 뒤 귀환 준비를 했습니다. 공주와 선장은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또 다른 인격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릴 계획이었지만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그 악한 인격이 그녀의 본 모습이라 생각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에로의 무리는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고 소녀들은 성벽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수바이는 에로가 왕이 되는 것을 고려해 주기를 여전히 바랐다. 그들이 변신 반지를 어디서 구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대장은 화난 군중으로부터 공주를 데려가야 했다. 아틀리는 이제 전투에서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느꼈지만 엘샤는 자신이 항상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공주는 대장이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신을 데려간 것에 대해 비난했다. 의사와 2명의 신하도 달려와 사람들이 변신 반지를 훔치려고 그의 실험실에 침입했고 공주는 그들이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그러자 대장은 그 정보를 누설한 것이 최고 권력자임을 알게 되었다. 공주가 백성들에게 설명하러 가려던 순간 갑자기 기절했다. 방에 데려다 준 후 선장은 공주도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바이는 이제 배를 수리하는데 하루 이상이 필요했다. 갑자기 이상한 로봇의 공격을 받았다. 에로는 나가서 처리해야 했지만 상대의 완전한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에로는 자신을 분리하여 막으려 했지만 공격자는 사라졌다. 한편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키며 공주가 나와서 설명하도록 강요했다. 선장은 공주를 호위했고 공주가 말하려는 순간 에로의 로봇이 날아와 사람들을 짓밟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죽자 선장은 행동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에로는 날아가 버렸고 그가 광대의 변장임이 드러났습니다. 공주의 신하들은 모두 이 음모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형을 만들어 공주가 이단적인 예로 집단을 나라로 들여왔다는 것을 선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사람들을 진정시키지 못했고 최고자는 가장 잘생긴 모습으로 변신하여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공주의 직위를 박탈하고 사람들이 그녀를 처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은 사람들을 막았지만 비서관은 공주를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장이 공주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는 그 광대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공주는 그렇게 붙잡혔습니다. 의사가 최고 권력자를 찾으러 간 사이 그는 자신의 목적이 공주의 평화로운 방식을 탐탁지 않게 여겨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의사의 조준을 빗나가게 해 공주를 글라이더에서 떨어뜨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팔찌를 작동시키며 저항하려 했지만 한 방도 빗나가지 않고 얻어맞고 크게 당했습니다. 도망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도주했습니다. 공주가 처형당하려던 순간 에로가 때맞춰 나타나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보고서 덕분에 자신이 사칭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바이는 배를 수리하기 위해 10배나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에로는 선장이 광대를 처리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의사는 마을 사람들이 대피해 있던 건물을 배로 옮기던 중 사람들에게 찔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 데려가려고 뒤로 물러나 막으려 했으나 번번이 칼에 찔렸다. 에로는 마을 사람들을 처리하러 왔지만 의사는 더 이상 구할 수 없었다. 그는 공주에게 최고를 조심하라고 경고한 뒤 세상을 떠났다.
비선은 이것이 내부적인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공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애틀리는 그녀의 배와 사람들도 독립국가이며 그들의 은인인 공주가 해를 입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다. 왜 2달 동안 보물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시에 공화국의 군사력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두 강대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달 전 최고 지도자가 그들이 독립국이 되기를 바라며 떠날 것을 명령했기에 아틀리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많아질수록 전쟁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 후 벤은 정착하여 농업을 생산할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모두가 누가 통치자여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모두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아틀리가 선택되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고민한 끝에 최고 지도자는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다시 사람들에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바로 이 배 위에서 조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공화국의 국왕이 초대되었고 장관이었던 이제는 제국의 황제가 된 자도 참석했습니다. 이전 대통령도 초대되었고 한때 거절당했던 이 마을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입장 시 제국의 황제는 이제 파인이라는 의회의원이 된 공주에게 분명한 경멸을 보였습니다. 선장은 여기에 있는 봉신들이 모두 자국에 복속하기로 선택했으므로 어떤 국가가 공격하려 해도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전에 그녀의 지휘 아래 있던 기갑부대는 다시 한번 그녀를 따르고 제국을 떠날 것입니다. 이전에 도움을 주었던 10대 소년의 화살도 여기서 도움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다른 봉신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아첨했습니다. 한편 공화국의 두 장군은 반지 대부분을 잃고 군사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로봇과의 맨손 전투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카이도 변화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반지 없이 전투 갑옷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믿음 입자를 연구하며 책상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에로우의 각성이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 외에도 그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에로우와 츠바이가 도착했습니다. 두 장군과 렌은 싸우려 했지만 재상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재상의 권력은 왕 다음 가는 것이었습니다. 츠바이는 이전에 뚱뚱한 재상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고 알고 보니 그는 공화국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돈을 가지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도망치던 중 그는 우연히 광대의 손에 걸려들었고 광대는 그가 최고 존재에 의해 선택받았다고 알렸다. 츠바이가 들어오자 그는 협상을 시작했고 평화를 대가로 공화국의 영토 일부를 요구했다. 렌은 거절했고 이것이 위협이라고 생각했지만 에로우는 그녀가 너무 경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츠바이가 자신을 증오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감히 여기에 왔다고 생각했다. 츠바이는 떠나기 전에 설치해둔 폭탄을 꺼내 그녀를 위협했고 그녀는 모든 폭탄을 찾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츠바이는 옷을 부풀리고 그녀를 밀쳤다. 카이도 그녀에게 자기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며 그만두라고 말했다. 아트리 쪽에서는 서명식이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카이는 츠바이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 땅을 위해 돌아온 이유를 물었고 츠바이는 영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카이는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았다. 운명의 배가 운명의 땅에서 깨어날 때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는 기록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배와 에로우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머지 글은 찢겨 있었고 카이는 츠바이가 그랬다고 의심했다. 츠바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재상은 황제가 조인식에 참석했고 스스로 모두를 학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위협으로 사용했다. 전쟁을 일으킬 이유로 그들은 렌이 이 재상을 죽이기만 하면 에로우와 츠바이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츠바이는 자신이 차지하려던 땅에 숨겨진 것이 또 다른 군함이라는 것을 밝혀야 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폭발이 일어났지만 츠바이가 한 일이 아니었다. 다른 전함이 나타났고 늙은 총리는 그것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였고 이제부터 공화국은 그의 통제하에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에샤와 비트는 떠나려던 참에 우연히 벽 밖에서 왔다는 수수께끼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타이는 공화국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것을 재미있어하며 서명식을 끝냈고 전장에서 만날 때까지 작별을 고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떠났지만 에로우는 전투에 뛰어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조종석을 공격했지만 적은 이전처럼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격했고 아틀리는 방금 만난 수수께끼의 인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에로우를 불렀으므로 에로우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화살이 후퇴하는 것을 본 적들은 공화국이 이제 자신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자신에게 합류하고 싶은 자는 누구든 환영한다고 했다. 총리는 유혈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스스로 진영을 선택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에시아 그룹이 발견한 수수께끼의 소녀는 자신이 린 신앙의 추종자라고 주장했다. 이 신앙의 창시자는 화살이 세상의 진실을 곧 알리기를 바랐다. 그는 성산맥, 벽 밖으로 가야 했다. 그들은 그가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줄 것이었고, 그래서 화살은 갈 것이다. 그 소녀는 그 후 제가 되었다. 수바이는 그것을 조사하고 그녀가 신앙 입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투 장갑이 화살을 걱정하게 했다. 그는 진리를 알게 되면 예언대로 세상이 멸망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수바이는 에로우가 도착한 이후로 세상은 이미 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괴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공화국군은 타이족을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총을 쏘았지만 황제가 나타나 그의 전함을 향해 곧바로 돌격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총격을 가했지만 황제는 대통령에게서 빼앗은 반지 덕분에 살아남았다. 배가 더 높이 날아오르자 황제는 활을 쏘아 하늘로 솟아올라 타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한 번의 동작으로 그를 끝내고 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관리들에게 배에 더 많은 고리가 있으므로 공화국은 이제 자체 전함을 갖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황제는 공화국이 침공할까 걱정했지만 최고의자는 공화국의 첫 번째 목표가 에로우의 나라일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최고의자로부터 상자를 받고 즉시 시민 대피를 명령했다. 백성들이 떠나자 그는 그것을 작동시켜 제국 밑에서 또 다른 전함을 끌어올렸고 그건 역시 에로우를 향했다. 최고의자는 에로우의 함선에 메시지를 보내 이것들이 자신이 보내는 두 가지 선물이라고 말했다. 수바이는 최고의자가 어떻게 함선을 알고 있었고 왜 이 순간의 봉기를 선택했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린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에로우는 수바이가 전에 세상을 파괴할지 아닐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성벽 근처에 도착했지만 제국 함선이 따라붙어 함장과 그녀의 부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상대편은 많은 비행 병사들을 풀어놓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에로우를 위한 시간벌이뿐이었다. 그는 배의 앞머리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바이는 배를 돌려 수직 상승장치를 작동시켰다. 대포는 이제 더 커졌고 피할 수 없는 빛의 빔을 발사했다. 이것은 수바이가 비행적들을 상대하기 위해 2달 동안 연구한 결과였다. 그것은 직선으로 휩쓸고 양옆으로 회전하며 제국군을 완전히 제압했다. 배는 신앙 입자를 잃어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에로우 일행은 벽을 향해 계속 나아갔고 다른 제자가 나타나 그들에게 벽을 뚫고 지나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벽은 그들을 통과시켰지만 그 너머에는 또 다른 벽이 있었다. 그들은 연달아 3개의 벽을 통과했습니다. 제국은 벽에 접근하고 조사하기 위해 더 많은 고리를 꺼냈습니다. 에로우의 무리는 산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서 있는 기둥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두 해골이었습니다. 심지어 의사의 머리까지 있었습니다. 대장이 확인하러 달려갔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린 신앙의 족장이었습니다. 이 얼굴들은 죽은 자들을 나타냈고 기둥이 높을수록 그 영혼은 천국에 더 가까웠습니다. 족장은 에로우가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에게 마법을 걸어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했다. 다른 이들이 에로우를 돕고자 했지만 막혔다. 황실 함선도 통과하여 추격해왔다. 그들은 방향을 돌려 공격하려던 찰나 에로우 혼자 전투에 뛰어들었다. 그의 몸에 있던 상처들이 아물면서 그는 제어력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에로우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에 황제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반지를 잃고 목숨을 잃었다. 에로우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후 극도의 충격에 빠졌다. 에로우는 떠나려 했지만 전류에 의해 붙잡혔다. 그의 힘이 다시 통제 불능이 되어 주변의 모든 황실 병사들을 소멸시켰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에로우는 어쩔 수 없이 대장에게 자신까지 실수로 지워버리기 전에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에로우가 세상의 파멸을 가져오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족장은 사실 최고 존재가 보낸 광대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에로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신이 보낸 파괴자였던 에로우의 본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그 광대는 에로우를 유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황실 병사들은 에로우의 손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외로운 산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에로우가 이곳으로 옮겨진 이유는 여기가 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힘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빼려고 했지만 그의 몸이 거부했습니다.
그는 함선에 총을 쏘았지만 시간 내에 그 공격을 자폭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모두에게 자신을 격추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그들을 구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항상 해결책을 가지고 있던 수바이에게 간청했습니다. 압박 속에서 수바이는 모두에게 함선의 선수를 향해 사격하여 에로우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고 그들이 그를 고칠 방법을 찾는 동안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멀리 가라고 말했습니다. 선장이 나가자 파이니는 따라가려 했지만 선장은 파이니가 아직 비행을 못한다며 막았습니다. 광대에게 길이 막히자 아틀리는 선장의 전력 공격을 위해 파이니의 발을 묶으러 나갔습니다. 파이니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비트는 에로우를 보내기 위해 함선을 격추했습니다. 에로우는 날아갔고 수바이는 돌아가 산으로 정보를 얻으러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자가 그들의 통행을 막는 벽을 세웠습니다. 수바이는 다시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압박을 받았고 이때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당황하는 수바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비트는 처형 마을에 패여 그리고 에로우를 그들에게 보낸 상자를 포함하여 이곳을 지킴으로써 수바이를 구했습니다. 에로우는 아주 멀리 가서 어떻게든 반지를 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에로우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으니 당분간 최고회의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에로우가 공화국의 국경에 도착해서 거기서 실수로 사람들을 죽였다. 배에 탄 사람들은 여전히 신과 맞서는 것을 걱정했지만 전에도 많은 강력한 적들을 상대했기에 걱정할 건 없었다. 빛은 수바이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물론 그랬고 그는 피니어스의 도움이 필요했다. 공화국의 왕은 최고회의를 다시 만나 신에 대해 들었다. 그는 최고회의의 신이 누구인지 상관없었고 이 벽만이 유일한 신으로 보였다. 그는 그를 물리치고 자신이 신이라 부르는 존재를 타도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는 배의 통제권을 총리에게 넘겼고 배는 출발했다. 아틀리와 엘샤는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이제 사람들은 그동안의 일들 덕분에 둘을 완전히 신뢰했다. 벽은 점차 내려가고 있었다. 에로우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신을 억제하려 애쓰고 있었다. 벽이 완전히 내려가자마자 수바이 일행은 여정을 계속했다. 빛은 수바이에게 자신의 무능함을 불평했지만 수바이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에로우는 고도 제한에 도달했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보물이 떨어지는 구멍을 보고 들어갔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광대에게 끌려 나왔다. 그녀는 그를 던졌고 그는 공화국의 배 바로 앞에 떨어졌다. 왕은 에로우가 신의 사냥개이기 때문에 그를 처리하려던 참이었는데 함장이 그들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수바이의 무리가 도착했다. 수바이는 왕과 협상하여 자신도 왕과 맞설 힘이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본래 호전적인 성격의 왕은 수바이가 에로우와 겨루는 것을 허락했다. 그는 수바이에게 그의 힘을 증명할 기회를 주었고 만약 그가 에로우를 이긴다면 다음 상대는 왕이 될 것이었다. 수바이의 무리는 이제 왕이 간섭하지 않으니 안심할 수 있었다. 페이니가 대포를 장전했습니다. 선장의 두 부하가 공주를 공격하여 공주가 에로우를 향해 힘을 흡수하고 재방향시키도록 했지만 에로우는 여전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페이니는 그에게 접근하여 다른 자아에게 그의 손을 잡게 하고 꽉 쥐게 하여 그를 산산조각 내어 인간 형태로 되돌렸습니다. 페이니는 다른 자아를 설득하여 함께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는 수바이를 다시 만나 수바이를 잡으려 했지만 로봇 형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바이를 사라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에로우는 당황하여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후 스스로 최고 존재를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날아가자 광대 여자가 따라가려 했지만 페이니는 최고 존재가 그들을 노리기 전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선장에게 제국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광대 여자가 따라가려 하자 낸이 뛰어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녀와 카이는 모두 수바이를 위해 그녀를 처리하려 했습니다. 카이는 수바이의 야망을 과소평가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수바이가 자신의 목표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카이는 계속 공격했고 광대 여자는 산산조각 나서 폭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바이와 에로우 없이 모두 쩔쩔맸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의존했던 탓입니다. 하지만 비트는 수바이가 준 반지를 꺼내며 그 둘이 없더라도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강해졌고 가난 속에 사는 것보다 신과 맞설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제국으로 돌아가 최고 존재와 맞서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함장은 제국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녀나 공주를 믿지 않았기에 그녀는 그들을 겁주기 위해 힘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최고 존재를 만났고 최고 존재는 인간이 절망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더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오빠를 함정에 빠뜨린 방법을 밝히자 그녀는 분노하며 공격했지만 완전히 막혔다. 그는 진실을 알게 된 그녀가 오빠와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계속해서 날아갔다. 그녀가 대포를 쏘자 그는 맞고 그녀를 붙잡았다. 그가 그녀를 짓누르려는 순간 에로우가 나타나 그녀를 구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를 파괴하려 했지만 신의 사자의 손에 죽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다. 하지만 전혀 그를 공격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더욱 거만해지며 신이 아직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는 봉쇄되었고 최고 존재는 공화국의 군함이 도착하여 귀빈들이 온 탓에 함장과 놀 시간이 없었다. 왕은 사람들에게 수백 개의 반지를 꺼내게 했고 그 자신은 혼자서 20개가 넘는 반지를 몸에 차고 수행원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날 수 있지만 카인은 여전히 린을 그의 곁에 두었습니다. 최고의 사람은 에로우가 왕을 공격하도록 했지만 그는 그의 불의 광선을 맞고 심지어 그를 쓰러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존재가 화살을 사방으로 쏘게 했을 때 황제는 그것들을 모두 그에게 반사시켰습니다. 그는 막기 위해 여러 팔을 불러야 했고 에로는 트서바이를 잃은 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그를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왕은 그를 목졸라 죽였고 그의 몸도 트바이처럼 점차 사라졌으나 결국 에로우의 검을 쥐고 있는 젊은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신의 종을 상대로 신의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고는 심각한 싸움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꺼내 전투갑옷으로 변신시켰지만 자신을 위한 군함도 만들었습니다. 그의 전함은 넓은 지역을 폭격하며 계속해서 포격을 가했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 파이니가 나타나 모두를 소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고 존재에게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는 전함 주위에 장병막을 활성화시켰고 이 힘든 상황에서 비트가 앞으로 나서서 스바이가 남긴 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지는 커지면서 전함과 합쳐져 그들의 함선을 거대한 로봇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비트는 항상 모두를 하나로 묶었기에 스바이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비트가 다른 전함의 무기를 상대하는 동안 파이니는 기회를 틈타 모두를 소생시켰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편리해 보였지만 치유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했기에 그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왕은 그녀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최고 존재가 숨어있는 곳으로 돌격하여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공격을 막고 전함에서 분리되어 전투를 즐겼다. 왕은 자신이 전함과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고 그것은 둘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냈다. 모두가 전선을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전선은 유난히 단단했다. 두 장군과 카인은 전선에 흠집조차 낼 수 없었다. 왕은 최고 존재에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당했고 파이니는 끊임없이 회복해야 했다. 하지만 최고 존재는 광역기술로 공격하여 그녀의 회복 능력을 억제하고 또한 그녀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보기 위해 공격했다. 이 순간 비트는 대담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두 전함을 합쳐 더 강력하고 큰 로봇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모두가 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트는 이것이 치바이가 항상 전함을 원했던 이유라고 생각했고 결합된 전함들의 힘은 전선을 끊기에 충분했습니다. 동시에 비트는 그에게 미사일 폭격을 가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여전히 이곳의 규칙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여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와 에로는 앞으로 돌진했고 그는 에로에게 점차 파괴되고 있지만 여전히 페이스로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에로에게 그의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냥 돌격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검 뒤쪽의 추진기를 작동시켜 그와 함께 돌진하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왕은 다시 자신을 화살처럼 쏘는 특수기술을 사용하여 그에게 곧장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로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스스로 칼에 찔리는 것을 고의로 허락했기에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가시를 돋우어 왕을 찔렀습니다. 그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뛰어들려 하자 광대 여자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재생 능력이 있었기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 존재의 몸 위에 쓰러져 죽더라도 그의 힘을 함께 가져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 번 찔렀고 그의 몸에서 모든 반지를 빼내어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고 존재 주변의 장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고 존재의 함선이 폭발했습니다. 그날 오후 모두가 폐허 앞에 서서 나중에 왕에게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수색했지만 에로와 두 악당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농장 아이들이 에로가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괴하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절망하고 무력해졌고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인은 자신이 충분히 그를 제압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를 찾아 날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싸우러 달려들었고 왕에게서 배운 것을 통해 그의 분의 광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스스로 익힌 기술, 즉 어둠의 구체를 만들어 에로에게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가 그의 몸을 돌로 만들어 회복을 막았습니다. 그는 에로에게 여러 개의 구체를 연달아 던졌고 마침내 죽을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법처럼 포털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츠바이가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츠바이는 전투 장갑 2대 크기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하고 에로가 제어권을 되찾아 인간으로 돌아오도록 도왔습니다. 카인은 츠바이가 저렇게 클리 없으니 저 츠바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저것은 츠바이의 신앙 형태였고 진짜 츠바이는 배에 있었습니다. 3일 전 비트가 츠바이를 찾으러 왔을 때 그는 비트에게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투 장갑처럼 물질적인 형태로 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고 그는 피니가 에로를 완전히 구할 수 있을지 없는지 도박을 걸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신이 분해되어 신에게 보내져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비트에게만 말했고 3일 후에 돌아오지 않으면 비트가 그를 다시 여기로 데려오기 위해 플러그를 뽑아야 했습니다. 츠바이가 돌아왔고 비트는 공화국의 사람들이 왕의 죽음에 연루된 에로를 재판받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에로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틀리는 동의하지 않았고 에로를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의 완고함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년이 와서 여기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말하며 카이에게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긴장된 상황을 본 츠바이는 에로를 대가로 세계의 비밀을 공화국에 알려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배에 올랐고 내는 에로를 가까이서 감시하며 계속 서 있었다. 내는 에로에게 원한다면 자신을 재빨리 찌르라고 말했다. 상황이 진정된 후 츠바이는 이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신이 창조한 수많은 세계 중 하나다. 크고 작은 가지들이 많이 갈라져 나가고 그들의 세계도 작은 가지 중 하나다. 모든 세계는 신의 세계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진다. 신은 세계가 만들어낸 힘의 입자들을 모아 생명을 유지한다. 기본적으로 신은 그들의 신앙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벽 밖에서 본 것들은 사실 죽은 자들의 신앙이 한 곳에 응축되어 신들이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어떤 세계라도 위협으로 간주되어 제거될 것입니다. 즉, 이제 에로가 파괴자가 아니게 되었으니 신이 다음 수를 둘 것입니다. 모두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신과도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이는 여전히 말로 설득해 보려 했지만 모두 최고 존재는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츠바이는 그들이 추진력으로 사용한 바위 아래의 용융 금속이 사실 센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츠바이가 그 센서를 속일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다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스바이는 벽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은 믿음이 신에게 전달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고도 제한 장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세계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에로는 보물문에 들어갔을 때 밖의 공간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스바이는 자신이 도달한 위치가 신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이제 모두 신으로부터 이 세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국가 간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에로가 그곳으로 돌아가 파괴적인 힘을 되찾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의 세계가 파괴될 위험이 더 컸습니다. 에로는 자신의 기억 상실과 벽 너머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스바이는 아직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에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카이는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자답게 그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그러고는 무장하지 않은 에로와 결투를 벌이기 위해 검을 뽑았다. 이것은 명예의 결투였기에 함장은 페니가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카이는 에로에게 돌진했고 에로는 피했다. 그는 에로가 왜 죽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피하고 있었다. 그는 에로가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에로를 왕을 죽인 자라고 부르며 최고 존재를 탓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닐렌트러슬리 공격했지만 에로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방어했다.
자신이 만난 친구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카인은 그가 반격하는 것을 보고 왕의 무기를 뽑아 공격했지만 그는 맨손으로 막았다. 그는 이제 파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싸운 이유,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강한 생존 의지가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 덕분에 그는 오늘날의 자신이 되었고 이제 그는 쓰러진 모든 이들의 삶을 짊어질 것이다. 그는 카이와 한동안 싸운 후 카이는 떠났다. 두 소녀는 그를 껴안으려 달려들었고 그는 자신이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비트를 기억 못하는 척했지만 그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카이는 다시 츠바이를 만났고 츠바이는 그의 최근 행동을 에로에 대한 시험으로 여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츠바이 역시 카이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죽은 후 그는 카이가 왕위에 오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둔 물건들을 카이에게 주었습니다. 카이는 또한 츠바이가 옛 상처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이는 츠바이가 원하는 큰 꿈을 이루도록 도울 것입니다. 낸도 츠바이를 찾아왔고 그녀의 잠입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신조차 물리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그 후 성벽 밖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벽에 도착하자 아무런 장애물 없이 쉽게 통과했습니다. 페이니는 이미 의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가 어떻게 억울하게 당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그곳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고 존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살 것입니다. 이곳은 신이 버린 곳이었기에 그는 더 이상 여기서 신앙의 힘을 아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보물을 소환했지만 그 보물은 땅속으로 소용돌이치며 벽을 중심으로 끌어당겨 이 세상 전체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의 파멸을 목격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신앙의 기둥들을 흡수하여 검을 만들었다. 그들을 자극하려 했지만 쉽게 함정에 빠지지 않자 검을 던져 땅에 고정시켰다. 츠바이는 모두에게 반지를 벗고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최고 존재의 창이 그들의 몸을 지배하여 탈출할 수 없었다. 그는 전 세계에 이것이 신에 대항한 벌이라고 선포했다. 카이의 공화국 군대가 광대 여자와 싸우며 세상을 파괴하는 기계를 막으려는 동안 에루히르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창을 다시 탑들로 분리시켰다. 모두 힘을 합쳐 최고 존재를 날려버리고 다시 무기를 막으러 돌아섰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최고 존재는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전함을 불러냈다. 츠바이는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막을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츠바이는 에로에게 카이와 합체하라고 지시했고 전함은 최고 존재를 상대하게 했다. 에로는 검으로 변신하여 카이에게 이전처럼 블랙홀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황제의 기술을 익힌 그는 활을 발사하여 에로를 쏘았다. 그는 카이의 기술을 증폭시켜 그 무기를 무효화했지만 최고 존재는 또 다른 무기를 소환했다. 츠바이는 에로와 카이에게 이 세계를 벗어나는 출구를 노리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구멍을 뚫고 곧장 날아갔다. 전함이 뒤따랐고 다른 이들은 최고 존재를 붙잡아두기 위해 남았다. 우주선에서 나오자 그들은 많은 무기들을 발견하고 모두 파괴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신들과 자신들을 가르는 벽에 도달했습니다. 카이는 공격했지만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로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나타나 그들을 막기 위해 변신했습니다. 한편 최고 존재는 여전히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그의 전함이 갑자기 산산조각 났습니다. 에로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공격하여 그의 전함을 파괴했지만 그의 본체는 남아있었고 모두에게 반격했습니다. 그는 파이니를 조준했지만 광대 여자가 선장이 지원하러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에로와 다른 이들은 신이 다른 사람들의 복제품을 소환하며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인류는 실제로 이주했고 질병에 감염되었습니다. 단 한 명만 살아남았고 그 아이가 진정한 신이었습니다. 신은 성장하기 위해 많은 믿음이 필요했기에 이 세계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제거당한 이유는 왕과 인간들이 너무 강해져서 시스템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강해지는 것이 죄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항하려 했기에 신은 그들에게 경고를 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믿음 시스템을 차단하여 그들이 싸울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편 파이니가 위험에 처하자 어둠의 파이니와 왕이 갑자기 나타났다. 둘 다 죽었지만
그가 산을 파괴했을 때 아직 신에게 가지 않았다. 에루가 창에서 그들을 되살리자 그들은 다시 싸우기 위해 돌아올 힘을 얻었다. 분대와 대장은 함께 광대 여자를 다시 한번 물리쳤다. 왕과 어둠의 파이니는 자신들이 곧 사라질 것을 알았기에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싸우기로 했다. 그들은 두 악당을 함정에 빠뜨려 우주로 날려버리기 위해 힘을 합쳤다. 왕과 어둠의 파이니도 그들을 뒤쫓아 날아갔다. 의사가 저 멀리 있는 에루에게 신앙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최고 존재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임을 알았기에 즐기기로 했다. 기력을 회복한 츠바이는 비트에게 일을 시켰다. 그의 믿음은 낡은 신의 복제 전함을 힘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통합했다. 에루 또한 커졌지만 신 또한 자신을 나누어 그들과 맞먹는 크기로 자랐다. 하지만 에루는 그들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을 돕고 키우기로 결정했다. 증거로 그는 한 마을을 신의 부하들을 물리친 사람들로 만들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불사조 같은 공격을 만들어내 신의 모든 화신을 파괴했다. 하지만 신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은 미끼로 선택했고 에루가 자신을 키우도록 허락했다. 그리하여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신은 사라졌다. 그들은 신의 영역으로 인도되어 그 아이를 만났다.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아이는 이제 그들에게 고향의 좌표를 알려줄 것이다. 에루와 추바이는 아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한 달 후 에루 일행은 우주 여행을 떠났고 세상의 재건은 카이와 그의 백성에게 맡겼다. 추바이는 카이를 렌에게 맡기고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지구, 즉 신의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에 올랐다.